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업적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장수로서 활약했던 고려시대 말기는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와의 마찰, 왜구의 침략, 홍건적, 여진족의 침입 등 수많은 외세 침략에 시달렸죠. 그런데 이때 언제 멸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당시의 고려를 매번 외세 위협에서 구해낸 인물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약 30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모든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면서 최영과 함께 고려의 수호신이라 불렸던 이성계의 대표적인 업적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적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한 것인데요. 1361년 겨울 중국 대륙의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자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공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떠났죠. 이후 홍건적은 11월 24일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켰고 이후 궁궐 등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개경을 점령한 홍건적을 격퇴하기 위해 황급히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시 노비들까지 모두 모아 20만 대군을 편성한 고려군은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개경 탈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도 자신의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개경 탈환전에 참가하여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성으로 들어가 적을 대파했죠. 이성계의 두 번째 업적은 원나라 군벌 나하추를 격파한 것인데요. 고려군이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수복하는 데 성공한 다음해인 1362년이 되자 갑자기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가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려조정은 나하추를 막기 위해 이성계를 급히 불러 그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파견했는데요. 이후 이성계는 나하추군과 만나 일진일퇴의 싸움을 이어나가다가 오늘날의 함경남도 함흥에 들판에서 대규모의 회전 끝에 결국 나하추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나하추는 두 번 다시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으며 이때 이성계가 거둔 승리 덕분에 고려는 앞서 수복한 동북면의 영토에 대한 원나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그 지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죠. 다음 업적은 최유, 덕흥군과의 전투인데요.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공민왕은 왕권 강화 및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시일족을 주살하여 원나라 기황후의 심기를 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인 최유라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기황후에게 아첨하기 위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고려의 왕으로 삼자고 건의한 뒤 1364년이 되자 원나라 군사 1만 명을 얻어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고려조정에서는 최영에게 정예병을 주어 그들을 맡게 하였고 이성계 역시 이때 1000명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최유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초반에는 적의 기병을 격파하고 장수를 사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얼마 안 가 여러 번 패배를 겪으면서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말았죠. 그러자 이때 이성계가 홀로 군사를 이끌고 나서서 최유군과 혈투를 벌였고 결국에는 적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퇴각하던 최유의 나머지 군사들은 추격해온 고려군에게 결국 괴멸당하게 됩니다. 다음 업적은 삼선, 삼계의 난 진압인데요. 삼선과 삼계는 여진족의 장수였는데 어느 날 평소 두려워하던 대상인 이성계가 최유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서북면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여진족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여 함주를 함락시키고 화주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최유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이성계가 돌아와 곧장 이들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고 삼선과 삼계는 결국 여진의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다음 업적은 제1차 요동정벌인데요.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25만 대군을 이끌고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키는 등 당시 중국 대륙이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기에 들어서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고려의 공민왕은 드디어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요동의 동령부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1370년 1월 먼저 이성계에게 명을 내려 옛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출정한 이성계는 얼마 안가 적군 70명의 면상에 모두 화살을 박아넣는 엄청난 활솜씨를 선보이며 순식간에 성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동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공민왕은 이후 10월이 되자 이성계, 지용수 등에게 군사를 주어 마침내 요동 정벌을 명령했는데요. 이때 이성계는 또다시 엄청난 활솜씨를 선보이며 요동성의 성주 기사인테무르의 맹장인 처명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이에 사기가 오른 고려군이 곧장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마침내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 안의 군량 창고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얼마 안가 군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고려군은 결국 요동성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적은 이성계를 고려의 영웅으로 만든 황산대첩인데요. 고려 말기에는 왜구가 자주 침범하여 극성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한 해적 집단을 넘어서서 일정 수준의 무장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갖추어 고려에게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가져다 주었죠. 특히 왜구들은 우왕 재위 기간 동안에만 전국 각지에서 무려 수백 번이나 출몰하여 노략질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1380년 8월이 되자 왜구들이 이번에는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려군은 진포에서 최무선이 개발한 신무기인 화포를 이용하여 이들이 타고 온 선박대를 대거 격침시켰지만 이미 상륙하여 노략질을 벌이던 왜구들은 이후 충청도와 경상도를 약탈하며 쑥대밭으로 만든 뒤 얼마 안가 전라북도 남원까지 이르러 그곳의 현들을 불태우면서 장차 개경으로 북상하겠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그러자 이에 놀란 고려 조정은 이전에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웠던 이성계를 불러 이 왜구들을 토벌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출정한 이성계는 황산에서 왜구들과 혈투를 벌인 끝에 결국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고 왜구들을 괴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많은 왜구들을 사살했는지 죽은 왜구들의 피로 강이 물들어 약 일주일간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산대첩의 승리로 고려의 영웅으로 떠오른 이성계는 훗날 이를 바탕으로 급진 개혁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이 매번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고려를 무너뜨려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4세기 중반부터 전국적인 반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 수십여 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던 중 1351년 공민왕이 고려의 31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고려는 드디어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356년 7월에는 과거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그 지역을 수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쌍성 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조소생이라는 인물이 고려에게 빼앗긴 쌍성 총관부를 되찾기 위해 1362년 2월 당시 만주 지방에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를 꼬드겨 고려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동북면의 방배를 담당하던 도지휘사 정휘가 나하추를 막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이에 그는 조정에 사람을 보내 어떤 인물을 급히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 조정은 즉각 이성계를 불러 그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파견했죠. 그리고 그해 7월 나하추가 다시 수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려를 재침공하여 오늘날의 함경남도 홍원군에 위치한 달단동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드디어 이성계와 나하추 간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선방을 날린 것은 나하추였는데요. 나하추는 자신의 휘하장수인 나연천모가라는 인물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겨 이성계의 고려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격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고 즉각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 거의 전멸 직전 상태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첫 전투는 이성계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는 이 기세를 타고 계속 진격하기보단 답상곡이라는 곳으로 일단 물러나 진을 친 뒤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자신이 보낸 선봉대의 패전 소식을 들은 나하추는 분노하여 전군을 오늘날의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덕산동으로 옮겨 진을 쳤는데요. 그러자 이성계는 밤을 틈타 나하추군의 진영을 습격했고 갑작스러운 이성계군의 기습 공격에 크게 놀란 나하추는 빠르게 후퇴하여 이전 주둔지로 진영을 다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이성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척후병을 보내 나하추의 진영을 정탐하도록 명했는데 얼마 뒤 수많은 적군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병법에는 마땅히 먼저 약한 적을 공격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즉각 출정하여 나무를 하고 있던 나하추의 군사들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치자 친히 날랜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뒤쫓아갔죠. 하지만 얼마 안가 나하추군이 거센 반격을 가해오자 별다른 소득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이성계는 갑자기 전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나하추군이 진을 치고 있는 달단동에 이르렀는데요. 그러자 이를 본 나하추가 갑자기 10여 명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이성계도 10여 명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오면서 양측은 회담을 갖게 됩니다. 먼저 나하추가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초 사유, 관선생, 반성 등을 추격한 것일 따름이지 귀국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소. 이제 내가 누차의 패전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군조를 잃고 비장 몇 명마저 죽는 바람에 군세가 형편없이 위축되었으니 제발 전투를 그쳐주면 지시대로 하겠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 관선생 등은 1361년에 벌어진 홍건적의 2차 고려 침공 때 홍건적들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인데 다시 말해 나하추는 자신은 원나라 사람으로서 반란군인 홍건적을 추격하던 중 의도치 않게 고려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군사들을 크게 잃어 군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하추가 말로는 자신의 군세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니 그의 군세는 매우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성계는 나하추에게 다짜고짜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나하추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그의 곁에 있던 장수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하추의 말을 쏴서 죽였는데 이에 나하추가 말을 바꾸어 타자 또 화살을 쏘아 그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에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지면서 회담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나하추가 이성계를 향해 이 만호여, 두 장수끼리 어찌 서로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는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에 이성계는 다시 활을 쏴서 나하추가 타고 있던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침 나하추의 휘하군사가 말에서 내려 자신의 말을 나하추에게 주자 나하추는 말을 바꿔 타고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계가 적장인 나하추를 궁지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투는 나하추군에게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성계군이 승리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더군다나 다음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군사들을 지휘하여 물러가는데 자신이 직접 맨 뒤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구부진 고갯길에 들어서자 군사들이 행군하는 동안 높은 고개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그는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에 그는 비명이 들린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나하추군이 들이닥쳐 자신의 군사들을 도륙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놀라운 활솜씨를 선보이며 적들을 마구 사살한 뒤 휘하 기병들을 이끌고 돌격하여 적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나하추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긴 했지만 나하추의 군세는 여전히 강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일단 오늘날의 함경남도 정평군인 정주로 후퇴하여 며칠간 군사들을 쉬게 하였고, 이후 그는 군사들을 3개의 부대로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서 좌군과 우군은 각기 다른 지점에 매복을 시켜놓았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나하추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으로 패해 도망치며 나하추군을 유인했죠. 이후 나하추군이 목표 지점에 이르자 그 순간 갑자기 이성계 휘하의 중군을 포함하여 미리 매복해 있었던 좌우군이 세 방향에서 일제히 나하추군을 협공하였고, 그 결과 나하추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나하추는 이성계의 고려군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수도로 귀환한 이성계는 전투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공민왕에게 바쳤는데, 이외에도 얻은 물건들은 이루 다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쌍성 총관보를 수복한 후에도 외세의 위협 속에 불안정했던 동북면은 완전히 평정되어 고려의 영토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348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반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나라는 외부의 정세보단 내부의 반란 진압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만주 지방에서는 나하추와 같은 독자적인 지방 군벌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의 입장에선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1351년 원나라에 붙잡혀 있던 강릉대군이 고려에 돌아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고려는 마침내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직후부터 고려 내부에 남아있는 원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려의 영토까지 넓히려고 했는데요. 이 또한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변의 친원 세력들을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옛 땅을 되찾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1356년 6월 장군 인당에게 군사를 주어 압록강 건너의 파사부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파사부는 오늘날의 중국 단둥시로, 과거에는 서안평이라고 불리며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역시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했죠. 즉 공민왕이 인당에게 이곳을 공격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요동 정벌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해 7월에는 과거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1364년이 되자 중국 대륙은 한족인 주원장이 25만 대군으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킨 후 명나라를 건국하는 등 혼란스러운 왕조 교체기에 들어서 있었는데요. 이때 명나라와 원나라가 서로 다투느라 만주 지방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간파한 공민왕은 먼저 새롭게 부상한 명나라의 저자세를 취해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한편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1370년 1월 이성계에게 옛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녀산성을 공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고려군의 숫자는 총 1만 5천 명으로 상당한 숫자였죠. 그리고 명에 따라 출정한 이성계의 고려군은 곧바로 진격을 시작하여 이후 압록강을 건넜고 드디어 만주 지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오녀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자는 이오르 티무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이성계의 고려군이 근방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오르 티무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전투를 벌이더니 도중에 갑자기 "나는 본래 고려 사람인데 원컨대 부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이성계에게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이오르 티무르의 투항에도 불구하고 오녀산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고환이라는 자가 성에 주둔하며 버티며 항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성 앞에서 부하의 활을 빌려 눈앞에 보이는 적군 70명의 얼굴에 모두 화살을 박아넣는 엄청난 사격 솜씨를 펼쳤고, 이에 경악한 고환이는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던 자가 도망쳐버리자 성을 방어하던 군사들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고려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근방에 널리 퍼지자 근처의 여러 성들이 고려군에게 항복해왔습니다. 즉, 이성계는 별다른 피해도 입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었죠. 또한 이때 그에게 투항해온 사람들의 숫자만 무려 약 5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성계의 놀라운 활약으로 오녀산성을 차지한 고려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동지방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곧바로 요동정벌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요동지방을 공격했다간 중국의 명나라와 만주지방에 있던 원나라의 군벌 세력들에게 반감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려에게 요동을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 공민왕에게 숙청되었던 기철의 아들인 기사인 테무르가 요동의 동령부를 기점으로 원나라의 유민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킨 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고려의 북쪽 반경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에 공민왕은 기사인 테무르의 침공을 막아낸 후 이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곧바로 그들의 본거지인 요동성을 향해 칼끝을 세웠습니다. 즉, 저놈이 먼저 우리를 건드렸으니 저놈의 근거지를 소탕해서 보복하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라는 식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1370년 10월, 공민왕은 마침내 이이님, 지용수, 이성계 등에게 군사를 주어 본격적으로 요동정벌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1370년 10월 30일, 압록강에 도착한 고려군은 부교를 만들어 3일 만에 강을 건넜고 11월 2일 압록강 도하를 마친 이들은 엄청난 행군 속도를 보여주며 고작 2일 만에 요동성 근처에 도착해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선봉대로 3,000명의 기병을 먼저 보내 요동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요. 그러자 고려군의 선봉대를 본 요동성의 성주 기사인 테무르는 어라? 고려군의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고려군의 본대가 도착하자 고려의 대군을 보고 절망에 빠진 그와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급격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사인 테무르의 부하 장수인 처명이란 자는 끝까지 고려군과 대적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러자 고려군의 부원수인 이성계는 그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자 화살을 쏘아 처명의 투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항복을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또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화살로 처명의 허벅지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처명은 상처를 치료한 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덤볐고, 이에 이성계는 화살로 머리를 맞추겠다고 협박하며 마지막으로 항복을 권유하였는데요. 그러자 처명은 결국 말에서 내려 이성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기사인 테무르의 맹장이었던 처명이 항복해오자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곧바로 요동성에 총공격을 감행하였고, 반나절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1370년 11월 4일 드디어 요동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해의 멸망 이후 약 450년 만에 드디어 고려가 요동지방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동성 점령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이 함락될 당시 군사들이 실수로 성 안의 군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고, 더군다나 본국인 고려에서 오던 보급조차 내부 사정으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려군은 결국 요동에서의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고려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만주의 원나라 군벌 나하추가 고려군을 요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왔는데 당시 고려군의 지휘관이었던 지용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변소와 마국간을 보고는 변소와 마국간을 맞는 것으로 보아 대오가 질서정연하니 습격하는 것은 무리다 라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고려군은 11월 9일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1차 요동정벌은 군량 창고에 불을 지른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으며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요동을 점령하는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최대 업적인 황산대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구들은 1350년을 기점으로 자그마치 40여 년간 고려의 전국을 유린했습니다. 특히 공민왕 재위기간에만 115번, 우왕 재위기간에는 자그마치 278번이나 되는 왜구의 침공에 시달렸죠.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이 왜구들이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닌 군대 수준의 규모와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왜구들은 단순히 해안가에 상륙하여 노략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척에 이르는 함선을 이끌고 고려의 전국 곳곳에 출현하여 관군을 격파한 후 내륙까지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1378년에는 이 왜구들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 근처까지 진격하여 고려 조정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으며 왜구들이 수시로 조운선을 습격하자 세금을 운반하지 못한 고려는 관리들의 봉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죠. 물론 고려에서 이러한 왜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 최영, 이성계, 정지 등이 곳곳에서 왜구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의 공세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 대다수가 왜구와의 전투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던 중 고려는 한 사건을 계기로 왜구와의 전쟁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포대첩이었습니다. 1980년 8월 왜구가 50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고려의 수군이 함선 100척과 채무선이 개발한 신무기인 화포를 이용하여 이들을 박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왜구들은 진포에 배를 댄 후 내륙을 오가며 실컷 노략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려의 수군이 나타나 화포를 퍼부어대자 왜선들에게 피어오른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왜구들은 기겁을 하며 내륙으로 도망쳤고 충북 옥천으로 이르자 그 근방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타고 왔던 전함들은 불타 없어졌지만 배를 타고 상륙한 인원들은 아직 건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얼마 안 가 이미 고려 곳곳에서 약탈 행위를 하고 있던 왜구들까지 한 곳으로 결집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리하여 모인 왜구들은 숫자가 대략 1에서 2만 명 정도의 상당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청도를 거쳐 경상북도 지역까지 인근의 고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진군했고 경북 상주에 이르자 자그마치 6일간 잔혹하게 약탈하며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까지 약탈을 마친 왜구들은 이후 남하하여 사근 내역에 주둔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왜구들이 내륙을 가로지르며 마음대로 활보를 하고 다니자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고려군 진영에서는 당대의 왜구 토벌로 명성을 떨쳤던 백응렴, 정지, 오원, 박수경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모여 사근 내역에 주둔하고 있던 왜구들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려군은 전투 과정에서 지휘관인 박수경, 배연과 군사 5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왜구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이 전투에서 군사들을 통솔했던 지휘관들이 그동안 왜구들과 수차례 전투를 벌였던 경험 많은 장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왜구들이 가진 군세가 어마어마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려군을 격파한 왜구들은 경남 함양을 마음껏 잔인하게 노략질했고 이후 다시 북상하여 전라북도 남원에 이르자 그곳에 여러 현들을 불태우고 진을 친 뒤 이런 소문을 내었습니다.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여 북으로 올라가겠다. 즉 장차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공격하겠다고 떠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에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우왕은 이성계를 삼도 도순찰사에 임명하여 그에게 왜구를 토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왜구와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드디어 이성계가 출정한 것입니다. 이후 명을 받은 이성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하자 당시 왜구에게 참패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던 백응렴 등 고려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성계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적이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린 후 그들이 나왔을 때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는데 적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외다. 이제 적을 만났는데도 치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소이까? 라며 그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성계는 황산의 서북 쪽에 있는 정산봉으로 올라가 적진을 살펴보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성계는 아군이 적진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면 왜구들이 정산봉 오른쪽의 험한 지름길을 통해 아군의 후미를 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군사를 나누어 본인은 지름길로 가서 왜구들의 기습을 막기로 하고 다른 장수들은 평탄한 길로 적진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이 작전에 따라 군사들을 이끌고 황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평탄한 길로 진군하던 고려군 장수들은 적의 기세가 날카롭자 무리하지 않고 일단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이성계는 따로 군사들을 이끌고 예정대로 좁은 지름길로 진군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가 그의 예상대로 고려군에게 기습을 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왜구들과 마주쳤고 이성계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만큼 당황하지 않고 왜구들과 곧장 접전을 벌여 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기습에 실패한 왜구들은 이후 높은 곳에 올라가 험지를 발판으로 삼고 고려군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왜구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밀고 올라가게 했는데요. 하지만 왜구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는 죽으림을 다해 버티며 공격을 퍼부어대자 결국 패배하여 다시 험지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고삐를 단단히 잡고 말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성계는 나팔을 불어 부대를 정돈시킨 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당연히 고려군의 총지휘관인 이성계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양측 간에 난전이 벌어지던 중 갑자기 왜구의 장수 한 명이 창을 들고 이성계의 뒤를 찌르려고 했는데요. 마침 이를 본 이성계의 편장 이질환이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영공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 하지만 난전 속에서 워낙 정신이 없었던 이성계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장의 창이 이성계를 꿰뚫으려 하려던 찰나 다행히도 이질환이 화살을 쏘아 그 적장을 죽이는 데 성공했죠. 한편 왜구들의 표적이 되어 집중 공격을 받던 이성계는 얼마 안가 다리에 결국 적의 화살에 맞고 말았는데요. 이에 이성계는 억지로 화살을 뽑아낸 후 고통을 참으며 군사들이 부상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더 열심히 싸우면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왜구들은 한참 동안 난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성계가 자신들을 마구 죽여대자 점점 주춤하여 이성계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는데요. 이 덕분에 조금 여유가 생긴 이성계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갑자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겁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그래도 나는 적과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고려의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왜구들을 더욱 몰아붙였고 적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왜구들의 진영에서 한 명의 소년 장수가 백마를 타고 나와 고려의 군사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자 고려 군사들은 아즈발도다! 아즈발도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그 소년 장수를 피했는데요. 이때 아지발도의 무용을 보고 감탄한 이성계는 편장인 이자란에게 그를 사로잡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이지란은 그를 사로잡으려 할 경우 많은 군사들이 상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결국 아지발도를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지발도는 얼굴과 몸 전체를 중갑옷으로 감싸고 있어서 활을 쏘아 사살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내가 투구를 벗길 것이니 네가 쏘아서 죽여라 라고 하고는 그 즉시 화살을 쏘아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맞추었고 아지발도가 투구를 다시 고쳐 쓰려고 하자 다시 한번 화살을 쏘아 그의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지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화살을 쏘아 아지발도의 머리를 맞추면서 그를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지발도가 죽자 이를 본 왜구들은 이제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성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장 군사들과 함께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아비규환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고려군은 북을 치며 진군하여 도망가는 왜구들을 쫓아가 무참한 대사륙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왜구들을 죽였는지 강물이 모두 피로 붉어져 약 일주일 동안 빛깔이 변하지 않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며 이때 왜구들이 죽어가면서 우는 소리가 마치 수만 마리의 소가 우는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고작 100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쳤는데요. 즉 고려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왜구들을 몰살시키는 데 성공한 이성계는 이후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귀환했는데요. 이때 개경에서는 최영이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말에서 내리자 최영이 이성계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이 아니면 누가 과연 이 일을 해냈을 것입니까? 이에 이성계가 답했습니다. 삼가 명공의 지위를 받들어 다행히 싸움을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적들의 세력은 이미 꺾였사오니 혹시 만약에 다시 덤빈다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최영은 갑자기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 싸움에 있는데 공이 아니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한 우왕은 이성계에게 상으로 금 50냥을 내렸고 이색, 권구용, 권근 등의 문신들은 이성계의 무용을 칭송하는 시를 올렸습니다. 황산대첩의 승리로 완전히 고려의 영웅이 된 것이었죠. 또한 이는 그만큼 고려가 그동안 왜구들에게 입은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훗날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여 내세운 4가지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지속되던 왜구의 침입 때문이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성계가 이룬 황산대첩은 당시 고려의 전역을 노략질하던 왜구의 세력들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진포대첩과 더불어 그가 황산에서 이룬 대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고려 조정은 이후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가며 왜구들이 침공해 오면 꾸역꾸역 막기에도 벅찼던 이전과는 달리 침착하게 왜구들을 근절해 나갔고
그 결과 훗날에는 박위가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도 하는 등 왜구의 근거지를 먼저 공격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